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밀도 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기술 혁신 연구를 리뷰하는 정말 1시간 내에 밀도 있는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성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리뷰 두 분의 발표를 보고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그동안에 쭉 이런 연구의 발전이 저희 연구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저희 나라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뭘까?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좀 더 잘할까? 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구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지만 우리 후배들은 더 잘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광범위하고 또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생각은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연구는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연구라고 할 때 특히 하이 임팩트 연구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선 던져야 될 질문은 기술 혁신 연구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는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고 수많은 집단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술 혁신 연구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뭐 강점 내지는 또는 다른 집단에 대한 기여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박상문 교수님 이 발표에서 보면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학문 분야에서 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영학, 기술혁신의 경영학 또는 경제학 또는 행정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비해서 기술혁신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강점 그리고 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프로세스 부분이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니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프로세스가 잘 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경영과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또는 정책과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상당히 그 다른 집단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 기술혁신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하는 집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제 다이나믹 패턴 오브 테크니컬 체인지와 관련해서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캐칭업, 포스트 캐칭업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전히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죠. 기술혁신 연구 분야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저희들이 훌륭한 또 선배님들을 또 이렇게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잘할 수 있게 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이 탐색적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쭉 성장을 우리도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방식의 연구를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학문 분야에서 추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은 저희들이 이제 잘했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탐색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적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탐색적 연구가 축적이 돼야 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사례에 대한 얘기 또 등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연구 집단들이 좀 더 이
뭐 탐색자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그 연구 집단과 그리고 또 기업 그리고 또는 정부 기관 이런 쪽에서 어떤 소위 그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모드 투 그러니까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적인 이론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업에서 협력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어떤 창조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그거는 학문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어떤 뭐 모임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때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한 이런 하이 임팩트 연구를 할 수 있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피저빌리티도 계속 탐색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연구 질문들도 이렇게 계속 던져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예를 들어서 저희 예를 들면 학회지에서 뭐 에세이 형태가 좀 더 나온다든가 또는 다른 형태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또 소장 학자들이나 또는 소장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테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거는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연속적인 패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 혁신에 있어서 불연속적 패턴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나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첫째는 그 저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선진국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은 저가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국이나 인도가 어떤 출현하면서 거대한 어떤 기술 혁신의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을 그쪽에서 형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이건 좀 사족이고 별로 제가 볼 때는 영향가가 없는 코멘트라고는 생각됩니다만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화가 하도 진척이 되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이제 끌어 넘쳐가지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혁신 연구 집단에서 그런 것들을 테이크하려면은 여전히 그것도 불연속적인 부분이고 또 그런 것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하이 임팩트 연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탐색 연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그 콘서트 보면은 임팩트가 약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마 강한 임팩트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탐색 연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저가 혁신, 디지털화에 따른 불연속적 패턴 이것도 이따가 정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석관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피의 김석관입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를 마련한 거는 이제 조금 배경 설명드리면 스테피가 지금 이제 MOT 과정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 이제 그 과정이 없을 때 스테피가 사실 혁신 연구의 그 출발을 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30주년 저희 올해가 30주년인데요. 그걸 좀 기념하면서 조금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학술적으로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모임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로 이제 정재현 교수님 그 글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그 뒤에 경영 연구에 기업 차원의 연구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정 교수님이 리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분께서 엄청나게 에너지 쓰셔서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찬사와 감사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동안의 방대한 연구를 기술 추격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또 비판적으로 굉장히 잘 리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저께 대선 토론 들으면서 막 이거 계속 읽었습니다. 예. 한쪽 들으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스크립트 그러니까 원고가 나오면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느낌은 우리나라의 기술 추격 과정에 대한 연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연구 그룹별로 보면 김인수 교수님과 같은 1세대 연구 이후에 크게 한 두 그룹이 중심적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근 교수님 서울대 경제추경연구소 그룹 거기에 이제 임치선 교수님 같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에 이제 경제연 교수님이 하시는 탈추경연구센터 플러스 우리 스테피의 송인진 박사님이나 이런 그룹이 또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뭐 거기에 이제 저나 뭐 배영호 박사님 이런 분들 조금 끼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로 저는 이제 연구 현황에 대한 논평과 그다음에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논평을 두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연구 현황에 대한 논평은 추격 단계와 탈추격 단계를 나누면 추격 단계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헌이 제도 분석에 대해 쪽이 좀 약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혁신 연구가 뭐냐라고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 저는 그냥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을 섹터 베이스로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 사이에 일종의 궁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화성 정도에 따라서 기업과 국가 단위의 발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혁신 연구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물리적 실체인 기술과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적 실체인 제도가 어떻게 피트니스가 있냐 이거예요. 어떤 거 잘 맞으면 뭔가 잘 발달하고 이게 상당히 신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리브된 현황을 보면 주로 기술과 조직의 공진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추격 패턴이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우리의 특수한 산업적 조직 구조가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매뉴스크립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주로 자본집약적 개방형 모듈 제품 분야에서 첨단 장비 및 핵심 부품의 수입을 통해 공정기술의 모듈형 아키텍처 혁신에 집중함으로써 범용 제품 수출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추격형 산업혁신 패턴은 대기업 집단의 폐쇄적 수직계열화 조직 구조와 일정 정도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추격형 레짐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전체 리뷰의 핵심적인 요약인 것 같은데 여기가요. 근데 이에 비해서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나 조직과 제도의 공진화 상대적으로 깊이 그동안 연구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장 3절에서 제도에 대한 연구, 특히 아까 투자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리뷰가 일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금융통제나 산업정책으로 대별되는 발전국가 모델 이 정도에서 그치고 뭔가 조직에 대한 연구만큼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라이어티브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특정 섹터의 기술적 특성과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조응한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는 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접 금융 중심의 미국이 IT, BT와 같은 기술 변화 빠른 신기술 산업에 유리하고 평생 고용과 간접 금융 중심의 독일이나 일본은 기계, 장비, 자동차 산업과 같이 오랜 숙련의 축적이 필요한 산업에서 혁신이 유리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리시비드 뷰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두 경우 모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쪽은 벤처기업이고 다른 한쪽은 히든 챔피언으로 대별되는 장인적인 고숙련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런 구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나라가 어느 모델로 가야 하는가라는 탈추격 전략과도 연계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깊은 분석과 성찰을 담은 연구는 많지 않지 않냐라는 겁니다. 일례로 저는 이제 바이오 쪽 연구를 많이 계속했는데, 바이오벤처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벤처도 이름만 같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생태계를 가진다는 걸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는 연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회의 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벤처기업의 연대보증제도입니다. 이거 없애자는 말을 100만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요. 없어지지 않죠. 이거는 일본식의 간접금융 중심 제도 위에 정부가 주도하는 VC 제도가 얹혀진 기형적인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제도적 분석과 해결의 제시 없이 그냥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진단과 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스냅샷 정책으로 가득 찬 제도의 자파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적 역사적 맥락이 매우 다른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제도들을 스냅 사진 찍듯이 수입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산업혁신 전략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한 전략과는 맞으면서 또 다른 전략과는 배치된 제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적인 예로 우리가 부품 소재 기업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독일적인 모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스타트업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미국식 모델이에요. 모든 두 개 그걸 추적시키려면 금융 시스템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기원과 산업혁신 전략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탈추격 단계에서는 현상과 당위가 혼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 탈추격에 성공한 일부 사례에 대한 연구와 탈추격의 전략에 대한 연구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탈추격의 가능성과 전략 모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시 탈추격의 영역과 방식, 전략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탈추격 영역 부분은 크게 그 논문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고부가치 분야로 전환, 그다음에 가치사실상의 고부가치 영역으로 전환, 그다음에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을 제시하셨습니다. 고부가치 분야에서의 탈추격 연구는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키워드가 과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했던 역할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탈추격 전략에 대한 연구는 크게 봐서 성공의 덫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일종의 탈학습에 대한 연구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영역으로 탈추격하는 과정에서 과거 추격 시기의 루틴으로 정착된 조직적 제도적 특성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탈학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폐기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가 개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주체에 의해서 혁신이 일어나서 탈축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는가. 그 경우에 그에 적응하는 조직적 제도적 배열은 어떤 것인가. 과거 추격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루틴을 폐기해야 되는가. 그러한 탈학습은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등의 연구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대한 답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다음 단계 국가 성장 모델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어터백은 기업 단위에서의 탈학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고요. 쿠는 이전 패러다임의 과학자 그룹이 죽어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온다고 봤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과학도 그랬다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그럼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난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를 우리가 분석적으로 깨알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포괄적으로 주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해주셨는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2000년에 김인수 교수님이 경영 연구에 발표한 논문을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의 경영 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 이라는 건데요. 지난 30년의 경영 연구 4,000편의 연구에 대해서 다 컨텐츠 리뷰를 하진 못하셨지만 그거 다 보시고 한마디로 딱 진단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현재 2017년 시점에서 기술 경영 연구에도 적용되는 건 아닌가 저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 환경에 적절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론 개발 과정에 관한 이론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과 우리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방법론 간의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즉 대부분의 연구는 선진국의 이론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거나 한국적 상황을 별로 고려함 없이 선진국 이론의 연역적 가설을 검증하는 분석적 연구에 치중해왔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이론 도출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 기술적 이론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역적 가설 검증 연구가 아무리 많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 환경에 적절한 이론을 개발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상황을 별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의 문헌을 연역적으로 접근하여 가설을 도출하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현재 한국 경영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영학계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기업이 참조할 수 있거나 한국 정부가 인용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기업의 상황에 반영하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냐는 건데요. 제일 이제 어려운 난제는 그러니까 탈맥락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연구를 접하고 특히 이제 우리 신입 박사들 뽑을 때 연구 논문을 계속 접하는데 하나같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궁금하지 않은 연구를 많이 해요. 그 누가 물어봤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락에서 절실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기업과 협력이라 하면 우리나라 재벌 중심 체제에서 상하 관계 그런 수익 계열화에서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는가, 뭐가 문제인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랑말랑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기술혁신 데이터 가지고 돌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혹시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술 경영 연구에도 적용되는 거 아닌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플로어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한번 하시고요. 플로어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그 항상 제 평소에 그 우리 김석관 박사님 논문 쓰신 글이나 또 토론하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그다음에 본질을 꿰뚫고 있는 대학자의 풍모입니다. 항상 존경하는데.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스태피하고 저희 그 기술혁신 학회 제가 이제 그 기술혁신 연구에 지금 편집위원장을 한 4년째 맡고 있는데요. 같이 스태피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결국 이 스태피 창립 30주년이 우리 한국 기술혁신 연구의 그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30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세대를 했는데 과연 한 세대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지식 축적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그 기술혁신의 방향을 제시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송정국 원장님을 포함해서 스태피 경영진들한테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보자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김석관 교수님이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2000년도에 그 김인수 교수님 논문이 그 제가 그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 막 박사학위를 끝낸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 정확한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그 그 논문이 있고 나서 지금까지 그럼 과연 한 15년, 16년,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뭔가 진보가 있었는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이 논문에서도 그 내용을 다 이제 밝히겠지만 김석관 박사님 지적이 정확해요. 우선은 뭐냐면은 리서치 퀘스천, 즉 연구의 질문들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연구 질문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지금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이유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의미 있는 정말 그 시리어스한 리서치 퀘스천을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의 문제 내지는 그 현상에 존재하는 그 밑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가 천착하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덧붙여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의 문제인데 방법론이 마치 그 아까 이제 김인수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무슨 서베이라든지 또는 2차 자료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서 데이터 양만 많으면 그러니까 뭐 좋은 논문인 듯이 내지는 어떤 복잡한 그런 그 통계 분석 방법만 마구 돌리면 좋은 논문인 듯이 착각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학계에 또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조앤 우드워드의 그 논문과 그러니까 메커니스틱 오가니제이션 뭐 그 오게닉 오가니제이션 이 둘이 어떤 혁신에 있어서 얼마나 어느 쪽 혁신에 친화적인가 이 밝힌 연구들은 케이스가 5개, 7개 이런 정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쓴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좀 더 이제 아까 그 얘기했듯이 어떤 그 새로운 시어리를 디벨롭하는 연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봐야 되고 거기서부터
의미 있는 리서치 퀘스천을 끌어내고 그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포인트 우리가 연구가 지금 문제가 뭐냐라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론적 토대가 매우 빈약하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막 분석을 해요. 그러면 연구개발 투자와 그 기업의 그 수익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 이론 경제학의 어떤 이론에 입각해 있는 거냐 아니면 그 뭐 자원 기반 이론에 입각해 있는 거냐 이것도 불분명한 한 정도로 즉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시어리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백 편의 연구들이 종합이 되더라도 뭔가 수렴적인 시어리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 기술 경영학계 연구가 시어리에 기반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향한 고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네, 정재영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뭐 지금 오거나이저는 지금 한 45분까지 좀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다음 세션은 4시에 시작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네. 한 1분 정도만. 조금 더 하실 때. 일단은 김석관 본부장님 그 말씀을 참 듣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지금 작업했던 논문을 김석관 박사님한테 리뷰어로 하면 리젝트 됐을 것 같다 하는 그 매우 이제 두려움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리뷰 받기 전에 그래도 같은 이제 동료로서의 코멘트를 참 받았을 때는 기뻤고요. 그리고 아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분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산업이라고 볼 때는 기술과 조직과 제도라는 것이 세 개의 어떤 요소들이 맞물려 가면서 역동성을 구축한다라는 관점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도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비기술적인 역량인데 아까 제도를 말씀하실 때도 보면 요즘 제가 이제 원전 산업을 좀 보고 있는데 원전 산업에서도 우리가 법이 얼마나 바뀌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혼재된 모습과 함께 우리 것을 찾아가는 어떤 그들이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아까 이병헌 교수님이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많은 페이퍼들이 되게 퀀티 중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제 받아주는 저널도 부족하고 또 퀄리 접근했던 분들은 이제 저널을 투구하고 나면 항상 리뷰한테 오는 것은 일반화가 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돌고 도는 어떤 그 이 코멘트들인데 좀 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사례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한국의 어떤 진 모습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만약에 물론 계량 연구도 중요합니다. 통계적인 기법도 중요하고 그런데 좀 더 그 탐색적 연구들이 좀 많이 좀 저를 포함해서 또한 이제 같은 후배 연구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학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저 박사과정 중에 지금 한 학생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의 어떤 그 성공 요인과 어떤 전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결과 나오면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네, 뒤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컨텐츠 코리아 전충원 회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기술 혁신 연구 분야의 우리 박상문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질문 드리겠는데요. 융합 기술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혁신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말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의미한 기술 혁신 연구 방법론이 과연 어떻게
조직화돼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산업계의 현장 전문가들을 어떻게 이 연구 환경에 끌어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산업혁신 정책연구 부분에서 정재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산업혁신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인식되는 것은 클러스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 산업과 경제 발전을 지금까지 이루어낸 데에는 바로 그 클러스터가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인식돼야 되고 연구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패로 됐을 때 경제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앞에 좀 해주시죠. 예, IITP의 이효원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지금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이제 오늘 그 발표하신 그 논문 분석 대상이 아까 이제 박상문 교수님 경우는 아마 이제 학회하고 관련돼서 작업이 진행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술 혁신 연구 이제 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다른 이제 학회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연구 소설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기술 혁신 연구 여기 이제 한국 기술 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제 이런 그 대표성을 가지기는 조금 그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차제에는 좀 더 폭넓은 그런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 교수님하고 이제 정 교수님 두 분 이제 그 접근이 이제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들 풀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그 연구의 현황들이 존재했는가, 어떤 특성들을 가졌는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연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가셨고 그 이제 정재훈 교수님은 그 정 교수님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관점과 프레임워크, 그 중요한 포인트를 대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그걸 보시고 이제 또 그 향후에 어떤 게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이제 접근을 주셨는데 그 두 개가 다 뭐 상당히 그 의미가 그 있고 그 하여튼 그 저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저거였는데 그러나 또 이제 이게 그 역할을 서로 그 기업 부분 그다음에 그 산업 영역 그다음에 또 저쪽 세션에서는 또 다른 영역 이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또 공통적인 접근을 같이 또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이제 클러스터 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그 누군가가 이 네 개 큰 영역을 전체로 이렇게 좀 그 종합이 되는 게 또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영역별로의 직업뿐만 아니라 전체 왜냐하면 이게 아마 논문들이 서로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저쪽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그 뭐 상황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제 그런 하여튼 그 팩트 파인딩을 좀 더 그 컴플리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그 좋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저기 뭐야 그래서 이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항상 좀 이렇게 그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에서 아키텍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우리가 이게 정책 연구성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정말 니즈가 존재하는 그런 것을 정말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학문적으로 이런 우리 그 학계 역할이 되는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플로에서 질문해 주신 항목들에서 사실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 뭐 융복합 기술 또는 또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뭐 AI를 포함한 많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연구들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사실 이제 방법론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런 연구들이 융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신 기술과 전화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라고 얘기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융복합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들, 또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내 연구는 아니지만 해외 연구에서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참조해서 융복합 분야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의 어떤 연구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융복합에 대한 연구를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래서 융복합에서 성과가 뭔데라는 연구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사실 융복합 연구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연구의 리서치 퀘스천이 결과에 가버린다면 이게 어떤 그 분야 현상에 대한 어떤 발전 단계와 연구의 리서치 퀘스천에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융복합 분야에 있어서 분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정재영 교수님 말씀에 뭐 그 탐색적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산업계를 어떻게 포함할 거냐 이런 연구에 있어서 보면 사실 이제 해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제일 제가 이제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 연구자들의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 이게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다트머스 대학의 고빈다라전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이게 바로 GE의 임멜 퇴장이 그래 그럼 당신이 인도 가서 직접 해봐라고 현장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또는 MIT의 보니필 교수의 유저 이노베이션이라는 컨셉이 나왔을 때 3M에서 그럼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라고 적용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가 산업계 사례에서부터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까 이병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인사이트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면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현장과 학계가 같이 가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는 그게 딱 단절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학계와 또 어떤 정말 글로벌 이노베이터로서 나가야 되는 기업들 또는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술혁신 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사실 국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기술경 경제학회와 이제 스태프의 공동 작업으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단계는 일단은 기술경 경제학회에 실렸던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이게 한국 기술혁신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실린 다른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을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논문들이 여기에 많이 실렸을 거라는 전자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리가 되면은 그 후속으로 지금 어떻게 그거를 진행을 할까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다른 뭐 산업 레벨, 기술 레벨, 지역 혁신 레벨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시각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작업인 것 같아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클러스터 연구 저도 동의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쪽까지는 리뷰를 못했고, 물론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연구할 때 클러스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고 그 안에 이제 액터들의 네트워크도 물론 저희들이 담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뭐 시즌 2를 기다려 주시던가, 아니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이제 김석환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혁신 연구자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후배를 이끌어주는 모습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연구들이 시니어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공진화 관련된 연구의 심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기술, 산업에 대한 그 종합 연구는 아마 주관하시는 송희진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 여러분과 토론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